2000년 12월 30일 세상은 연말 분위기로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고 도쿄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세타가야구의 가미사이엔 주택가도 하루가 저물어가는 평범한 겨울밤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조용했던 골목의 한 가정집에서 부부와 어린 남매 총 4사람이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됩니다.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범인이 하룻밤을 그 집 안에서 지내고 나서야 자리를 떴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꺼내 먹고 컴퓨터를 사용했고 심지어 화장실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은 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죄이자 범인의 심리와 일본 수사의 한계, 그리고 그 사회의 구조적인 공백이 드러난 전후 일본에서 가장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미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제2파일이 전해드릴 이야기,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 사건, 그 전말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의 무대가 된 장소는 도쿄도 세타가야구 가미사이엔 3초메. 도쿄 중심지에서 멀지 않은 거리지만 한적한 주택가로 단독주택과 공원이 섞여 있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이곳에는 당시 미야자와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야자와 미키오, 어머니 야스코, 딸 니이나, 아들 레이. 총 4명의 가족은 이 주택단지 내 2층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건물은 장모 소유의 땅 위에 세워진 이중주택 구조였습니다. 미야자와 가족은 후면에 위치한 독립형 주택에 살았고 앞쪽에는 야스코의 모친이 혼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양쪽은 벽으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1층 일부가 구조가 연결되어 있었고 현관은 분리되어 있었지만 복도는 일부 이어져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 4명 모두는 이 후면 주택에 있었고 그들의 마지막 밤은 이 조용한 골목길에서 잔혹하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미키오는 도쿄 중심부에 본사를 둔 유명 출판사 벤세이샤의 계열사에서 근무하던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IT 담당자로 근무하며 원래는 잡지 편집자 출신이었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항상 일찍 귀가하던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야스코 씨는 전직 교사였으며 결혼 후 전업주부로 2 자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선 조용하고 상냥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학교와 지역 모임에서도 활발히 참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딸 니이나는 활발하고 명랑한 초등학교 2학년생이었고 아들 레이는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였습니다. 이 가족은 특히 부모가 자녀 교육에 깊이 신경 쓰던 가정이었고 그날 밤에도 아이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고 부모는 거실에서 차분하게 책을 보거나 다음날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이 가족에게 원한이 생길 만한 요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가정이었죠. 하지만 이런 가족이 어떤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 그 밤에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살해당해야 했을까요? 그날 밤 범인은 어떻게 이 집에 들어왔고 무엇을 위해 무슨 생각으로 이 가족을 하나씩 죽여간 것일까요? 2000년 12월 30일 토요일, 그날은 연말연시 휴일이 시작되기 전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과 학생들이 연휴 준비로 분주했고 도쿄의 교외 주택가는 조용한 연말 분위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미야자와 가족 역시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보냅니다. 미키오 씨는 오전에 출근하지 않았고 가족들과 함께 하루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6시 무렵 야스코 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전화를 통화를 합니다.
통화 중 야스코 씨는 오늘은 조용하게 집에서 지낸다는 말을 남깁니다. 아이들은 저녁을 먹고 각자 방에서 놀다가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미키오 씨는 1층 서재에서 컴퓨터를 켜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오후 10시 무렵 집안은 모두 소등되었고 가족은 잠자리에 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12월 30일 밤 11시 30분에서 12월 31일 새벽 12시 30분 사이에 2층 욕실 창문을 통해 침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창문은 좁고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욕조 외벽을 타고 오를 수 있었고 실제로 창틀과 욕조 주변에서 외부 침입 흔적과 먼지,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욕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욕조 가장자리에 누군가 양손을 짚은 듯한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범인은 조용히 미야자와 가족의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범인이 처음 향한 곳은 2층 아이방이었습니다. 이 방엔 당시 6살이었던 레이가 혼자 자고 있었습니다. 침실 구조상 가장 외진 곳에 있었고 레이는 범인의 존재를 인지하기도 전에 공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검 결과 레이는 질식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 충격은 없었고 입에 남아있던 점액 성분을 통해 무언가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아이의 몸에는 방어 흔적이 전혀 없었고 그의 죽음은 조용하고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범인은 레이를 죽인 뒤에도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범인은 1층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엔 미키오 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마무리하던 중 소리를 듣고 계단으로 향하다가 범인과 맞닥뜨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거실과 계단, 1층 복도에는 피가 튀긴 흔적, 넘어진 가구, 부러진 액자 등 격렬한 충돌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키오 씨는 범인이 소지한 칼에 목과 얼굴, 가슴 부위에 걸쳐 다수의 자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범인은 자신의 손에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1층에서 미키오 씨를 살해한 뒤 다시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엔 야스코 씨와 니이나가 함께 있었습니다. 야스코 씨는 남편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이미 잠에서 깼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려 했거나 딸을 보호하려 했지만 범인은 문을 부수고 야스코 씨와 니이나를 차례차례 공격합니다. 야스코 씨는 복부에 칼을 여러 차례 찔린 상태로 사망했고 니이나 역시 복부 자상과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특히 니이나는 살해 당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웅크린 채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사건을 담당한 형사조차 오랜 시간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끔찍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가 12월 30일 밤 11시 반부터 12월 31일 새벽 1시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단 90분 동안 범인은 4명을 살해했고 하지만 그는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살해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현장을 떠나야 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이웃과 장모가 인접한 구조, 도쿄 도심과 가까운 위치, 사망자 다수가 발생한 다중살해 사건. 그럼에도 그는 마치 그 집이 자기 집이라도 한 듯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이 대담함은 단순한 살인범의 행동이라기보단 이상한 평온함과 광기의 경계선에 있는 심리 상태를 드러냅니다. 범인이 한 행동들은 묘했습니다. 범인은 1층 주방의 냉장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멜론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었습니다. 먹다 남긴 종이컵은 싱크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범인의 침 속 DNA를 확보하게 됐죠. 그리고 현장에는 범인이 입고 온 옷으로 추정되는 점퍼,
장갑, 스카프, 히트텍 이너웨이 등이 벗겨져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집의 손님용 슬리퍼로 갈아 신고 거실을 돌아다녔습니다. 또한 미키오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가 새벽 1시 18분경 켜졌고 오전 10시경까지 간헐적으로 사용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파일이 열렸고 검색 이력도 남아 있었지만 특정한 사이트 방문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거실 테이블과 서재의 책상 위에 놓인 각종 공과금 고지서, 명함, 편지 등이 흩어진 채 발견됩니다. 그는 피해자의 신원이나 집 구조를 범행 후에도 계속 파악하려고 한 듯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인은 화장실을 사용했고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려 했습니다. 주방 서랍 속에서 반창고와 거즈가 빠져나와 있었고 현장 곳곳에서는 혈흔이 점으로 이어진 패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1층에서 미키오 씨와 몸싸움 중 오른쪽 손가락을 심하게 베었으며 계속해서 출혈이 이어진 상태로 움직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범인은 잠을 잤을까? 이 질문도 지금까지의 논쟁의 대상입니다. 경찰이 거실에 놓인 소파와 쿠션 배치를 분석한 결과 범인이 소파에 눕거나 기대앉은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계절은 겨울, 히터나 난방을 작동시킨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잠을 청했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잠든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혹은 기절하거나 멍한 상태에서 움직였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가 피를 계속 흘리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물건을 뒤지는 등 계속 활동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휴식은 최소화되었고 오히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미야자와 가족의 장모 야스코 씨의 어머니는 오전 10시 55분경 연말 인사를 위해 집을 찾습니다.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렀지만 반응이 없자 비상용키로 문을 열고 들어섰고 현관 안쪽에서 강한 피비린내와 시신의 흔적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범인이 현장을 떠난 시점은 오전 10시 이전으로 추정됩니다. 즉, 범인은 살인을 저지른 뒤 약 9시간 가까이 현장에 머무른 셈입니다.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 사건은 단순히 잔혹하다는 이유만으로 주목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진짜 이유는 범행 직후 너무나 많은 증거가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끝내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지문입니다. 범인은 곳곳을 맨손으로 만졌고 특히 화장실 버튼, 냉장고 손잡이, 책상 위 서류 등 다양한 곳에서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문은 일본 내 어떤 전과자나 공공 데이터베이스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범인은 일본 경찰이 보유한 전과자가 아니다. 혹은 일본 국적자가 아닐 수도 있다. 범인의 혈액형은 B형. 미야자와 가족 중에는 B형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 남은 혈흔은 모두 범인의 것으로 확인됩니다. 게다가 일본 경찰은 사건 직후부터 범인의 DNA를 채취하고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밝혀진 것은 범인의 유전자가 동아시아계, 특히 남중국계에 가까운 형태를 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대만, 홍콩, 중국 남부 혹은 동남아시아계 혼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한 목의 유전자는 일본인, 북의 유전자는 백인 계통이라는 결과도 발표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범인의 인종적 특성, 성장 지역, 생활 반경에 대해 일정한 윤곽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지만 그 정보를 기반으로 신원을 특정하거나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은 결국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범인은 현장에 자신이 입고 있던 옷, 휴대폰 가방, 장갑, 수건, 스카프 등 무려 10점의 개인 소지품을 남기고 갔습니다. 모두 유통 경로가 확인 가능한 제품이었고 경찰은 해당 제품들의 생산 이력과 유통처를 일일이 추적합니다. 특히
가방은 2000년 11월에 일본 내 특정 매장에서만 판매되었던 한정판 백팩이었고, 점퍼는 유니클로의 특정 해외 수출 라인 제품이었으며, 장갑은 일본 내 모 백엔샵에서 팔던 비닐 포장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제품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일 뿐 개인 구매자까지 추적할 만한 고유 식별 정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들 제품은 대량 유통 상품이었기 때문에 누가 이걸 샀는가 라는 질문에 수천, 수만 명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죠. DNA 분석 결과와 유통 경로 조사를 통해 경찰은 범인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에서 장기간 생활한 경험이 있는 자일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실제로 유니클로 제품이 한국 수출용 모델이라는 점, 가방이 한국의 백팩 회사에서 OEM으로 제작된 점, 현장에 남은 모래가 한국에서 수입된 제품 포장에 쓰이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 이러한 분석 결과들이 나오자 범인이 한국 또는 제일교포일 가능성도 공식적으로 거론됩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 경찰은 외국인 수사 협조에 제한적이었고 한국 경찰과의 실질적 공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2000년대 초 일본 내외 정치 분위기와 개인정보 보호법, 외국인 등록 체계의 차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너무 많은 증거를 남긴 채 그것들이 오히려 수사 방향을 흐리게 만든 사례가 되어버립니다. 사건 직후 일본의 주요 언론은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연일 일면 토끼사로 다뤘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가족 4명 전원 살해, 침입, 살인, 그리고 하룻밤 체류. 범인은 무엇을 하고 갔는가? 헤드라인들은 잇따라 터져나왔고 대중은 극도의 공포와 분노를 느꼈습니다. 범인이 아직도 도쿄를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다면 우리 가족도 누군가에게 그런 무방비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공포는 특히 도쿄 수도권 주부들과 가족 단위 거주민들에게 큰 불안을 안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정신 이상자의 묻지마 범죄로 매도되는 것을 경계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건 그저 미친 사람의 소행이 아니다, 너무나 계획적이다 라고 말하며 사회에 도사린 또 다른 범죄의 징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이 사건에 전국 수사본부 인력 약 1만 2천 명 이상을 동원했습니다. 2000년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 중 가장 많은 인력과 자원이 투입된 사건 중 하나였죠. 지문, DNA, 유전자 분석, 제품 추적, 심지어 현장 주변 500m 이내 거주민 전수조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단 한 명의 용의자도 특정하지 못했고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이후 10주년, 15주년, 20주년이 지날 때마다 도쿄도 경찰청은 사건의 재조명을 위해 기자회견과 자료 공개를 이어왔지만 해결에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주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남겨진 가족, 특히 야스코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앞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10시 55분경 초인종을 누른 당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초인종을 누르기 전까지 범인은 이미 떠났거나 혹은 어쩌면 그 순간에도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야스코 씨의 어머니는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한 채 20년 넘게 매년 경찰과 기자 앞에 섰습니다. 왜 그 집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범인은 그냥 집에 들어가 본 것일까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한 번도 원망이나 혐오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왜 였는가? 그 한마디를 위해 20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집은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세타가야구 가미 사이엔 삼초매. 그 집은 그날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관문, 욕실 창문, 거실, 소파, 책상 모두 시간이 멈춘 채 아무도 살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족이 철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범인이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집이 증거가 되어야 한다. 그 기억을 없애는 건 또 다른 범죄다. 사람들은 그 집을 보고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저긴 아직 사람이 산대. 밤에는 불이 들어오기도 한데 창문 사이로 하얀 얼굴이 보였다는 사람도 있었대. 믿거나 말거나 그 집은 지금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거주하지 않는 실존 주택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 사건. 2000년의 마지막 날 도쿄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4명의 가족이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단순한 강도도 우발적인 범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른 뒤 하룻밤을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컴퓨터를 켜고 화장실을 사용하고 심지어 소파에 누웠습니다. 모든 흔적이 남았습니다. DNA, 지문, 혈흔, 입은 옷, 사용한 도구, 그가 먹은 아이스크림까지.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많은 증거가 확보된 살인사건 중 하나. 가장 치밀한 수사 인력이 투입된 사건. 하지만 가장 끝이 보이지 않는 미제 사건. 그는 그날 미야자와 가족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집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현관은 닫혀있고 창문은 닫힌 채 먼지가 앉아있으며 밤이 되면 불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집은 단지 살인사건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 집은 일본 사회가 아직 끝내 밝히지 못한 어둠의 무게를 상징합니다. 혹시 당신도 도쿄를 거니다 그 골목을 지나가게 된다면 그 집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 집은 아직 시간이 멈춰 있다. 그날 이후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로. 우리의 기억은 그 집에서 멈춘 그날 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 그날의 어둠을 걷어낼 진실이 밝혀지기를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